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빚쟁이들 소원대로 금리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오는 걸까요? 물가가 더 폭등하거나 우르르 쓰러질까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후 집값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 집값에 어떤 영향? 물가가 다시 상승할까? 금리 동결 또는 올릴 수 있을까요? 시중금리 어떻게 될까요? 줄여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물가 부분을 봅시다. 지금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보다는 외부 요인이 큽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금리 0.25%포인트 내린 걸로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지금 외부 요인이 가장 큰 문제인 게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요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물가 폭등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이유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해서 물가 튈까요? 아니요. 오히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물가에는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내리고 그러니까 유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쟁 요인도 있지만 미국 금리 인하 요인도 있다. 그래서 물가는 외부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안 온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거는 외부 요인적인 것이 강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류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클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는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온다. 즉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했죠. 요즘에 집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DSR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DSR 조심해야 된다. DE 공포랑 SE 공포랑 RE 공포를 세 개가 다 가능성이 있다.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 공포, S의 공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R의 공포는 리세션의 공포.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DSR을 조심해야 돼요. 집값뿐만이 아니라.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시중금리에 대해서 봐야 되죠. 자,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은행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엇박자는 아니다. 기준금리가 3에서 3.5로 올라갈 동안에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시중금리는 1.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다. 1.3%포인트는 기준금리 3번 내린 정도의 효과죠. 2번 올릴 동안 3번 내린 효과를 냈으면은 현재 3.5%지만 실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3.5% 기준이 아니라 2.25%대의 기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3.25%가 되더라도 아직 1%포인트 금리 더 내릴 동안에 시중금리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도 아니면 한번 내렸으니까 지금 4번 정도 차이 났죠? 1%포인트 정도는 금리가 더 올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무조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요. 지금 채권금리라든가 또는 예금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담대 금리를 추산할 때 주담대 금리의 기반이 되는 금리를 코픽스 금리라고 하죠. 자, 요게 코픽스 금리죠.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면서 코픽스 금리가 내려갔어요, 다. 신규 취급이든 잔액이든 유잔액이든 단기든. 즉 자금 조달 비용은 떨어지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죠. 이게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며 이 가상금리를 왜 붙일까요? 부채 억제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금리 아마도
예금금리는 내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건 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담대금리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도 여기 포함되죠. 큰 틀에서. 요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9월 가계부채 뭐 5.2조다. 크게 축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7월 가계부채 이야기할 때 5.3조가 꽁충이라고 그랬습니다. 7월에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5.3조인데 9월에 5.2조 나왔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억제가 된 거냐. 억제 덜 됐어요. 심지어 9월은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영업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급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7월급으로 늘었다가 아니라 8월에 비해서 잡혔다 이것만 계속 지금 강조하면서 이제 금리 내려도 되고 이제 규제 더 안 해도 된다 이딴 식으로 지금 여론 만들고 있는데 부채 이게 잡힌 거예요? 5.2조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올해 5대 은행 부채 1.5에서 2% 늘린다고 그랬죠. 이게 11.6조였어요. 지금 5.2조 늘었다고 그랬죠. 3달만 늘어봐라. 한 분기에 1년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가계부채 잡히는 거냐. 그러니까 은행권에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돼요. 더. 그러면은 규제 강화하고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둔촌주공이 문제가 돼서 전세자금대출을 또 풀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국민은행에서 그냥 갑자기 둔촌주공 우리가 살려야지 전세대출 풀자 이거 된 것 같아요? 압박이 들어왔겠지? 하필 이 시기인데 지금? 그런 거라서요. 시중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사실 정부를 믿으면 안 되지만 정부 믿고 했다고 봅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사실 경제 살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하나는 물가하고 금융 안정만 시키면 되는데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버리고서 정부 믿고 들어갔다는 소리는 여기서 아마도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가 혹은 주담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약조받고 금리 인하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려가더라도 기준금리 인하폭만큼도 안 내려갈 거다. 그렇게 되면 집값과 가계부채 말씀드리지만요. 집값 가계부채는요. 금리 영향이 큰데 금리보다 영향이 더 큰 것은 한도다. 그럼 이 한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게 지금 DSR이죠. 왜? 얘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라 바젤3에서 IFRS 9에 있는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DSR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자꾸 둬서 그런 건데. 근데 내년에 현재는 이미 올해까지는 2021년처럼 쪼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행권 대출 총량에 대해서 DSR 적용한다고 하죠. 여기에는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도 포함이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보다 대출이 쪼여질까요? 아니면 많이 쪼여질까요? 그런 상황에서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은 유동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왜곡이 된 게 경기 침체 때 원래 코로나 같이 특수한 경기 침체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정부가 DSR 우회해가지고 자꾸 돈 풀어줘서 그러고 그로 인해서 보통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작살이 났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미친 상황이 온 거다. 수요가 없어요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22년, 23년, 22년은 하락기니까 부채 23년, 24년에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죠. 수요가 없죠. 이거 다 무슨 수요 끌어다 온 거예요? 2030. 2030 무슨 수요예요? 10년 뒤에 집 사줄 수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30들한테 청년층 대출 풀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드는 것 정책 대출로 DSR을 우회해줘가지고 하는데 그 대출이 청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죠. 이게 겨울에 종자씨 안 남기고 배고프다고 종자씨로 밥 해먹는 행동이다. 종자씨로 밥 해먹으면 봄에 심은 씨앗이 없고 그럼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지는데 10년 뒤에 있을 수요들을 지금 미리 끌어다 쓴 거예요? 10년 뒤보다 자산이 없는데 끌어다 썼죠.
이들이 망해버리면은 가을에 추수할 만큼 늘어날 수가 있겠냐. 미국 금리 전망은 우리나라 금리랑은 관련 없죠? 미국 금리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대선 전까지는 동결할 겁니다. 11월까지는 동결할 것 같아요. 11월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선 이후가 핵심적인데 대선 이후의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선 때문에 경제 지표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옐런이 돈 풀고 고용 지표 계속 좋게 발표하고 그래서 파월이 계속 연착륙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골디락스라는 자꾸 여론을 퍼뜨리죠. 왜?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고용지표 많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늦어져가지고 금리 늦게 내리면 집값 더 떨어질 거니까 저한테 유리한데 이거를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고용지표 못 믿겠다고. 그 전까지 계속 골디락스 연착륙 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83만 명이 오버돼서 발표됐어요. 고용이 올해 내내.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경제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연준 쪽에는 정보가 빨리 들어가는 걸로 느껴지고 그 빨리 들어간 정보로 봤을 때 이번에 점도표를 금리 인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위기급으로 점도표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경제지표가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